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서 야당의 꼼수다, 여당의 거짓말이다 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생방송 여부, 야당의 장외 집회를 놓고 기싸움도 이어갔습니다. 여당에서는 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함께 정치인들의 입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원 시간에 풀어드립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100일의 환자가 1년 만에 10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개월 영아도 목숨을 잃었는데요. 100일의 급증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수사 범위를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꼼수 아니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요? 네, 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기존 14개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수사 범위를 좁힌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심에 역행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흔적도 없이 흔들려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네, 박 원내대표는 모레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심에 따를 뜻이 있다면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특검 수정안 수용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특별열차에 함께 탔다는 주장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일정에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특별열차에 같이 타고 갔다는 의혹을 거론한 겁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통령실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모든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만약 사건이 축소된다면 상설특검의 명분만 늘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당은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이간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남겨둔 시점에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실토한 거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추 원내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민주당이 특검 제3자 추천 수용을 언급하며 독소 조항을 없앴다는 것이 하나의 미끼라며 특검 수정안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정안의 효력은 0이고 국민의힘의 동요는 하나도 없을 거라며 장애 집회 참석자가 줄어 전략적 파산 상태에 놓인 민주당이 위기의식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이처럼 특검법 수정안에 사실상 반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연이은 장애 집회가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 압박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사법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은 서울 시내 대학별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민주당이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개인 비리 재판이 정 궁금하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해라면서 1심 선고 생중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어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명 씨가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주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도 봤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 1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앴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오간 거래는 7,600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 돈이 김 전 의원에게서 명 씨에게 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 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상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시선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영장 청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게 그 변호인들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모레 5박 8일 일정으로 출국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더 많은 국가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성 기자 전해주세요. 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페루 리마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APEC과 G20 정상회의 기간에 윤 대통령은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김태우 1차장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자회의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아직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관련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에 성사된다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걸로 전망됐던 별도의 3자 회동은 필요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사되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참석한 한미일 회담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1년 전 APEC 정상회의 때 잠깐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년 만에 마주 앉게 됩니다. 아울러 순방을 계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비쳤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31차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뒤이어 18일부터 이틀 동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합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무역 투자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며 디지털, 친환경, 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개최되는데 윤 대통령의 참석은 2022년 발리, 지난해 뉴델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 등을 발표하고 기아 빈곤의 타겟책으로 개도국의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이른바 트럼프 랠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하면서 2,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금액은 증시 거래 대금을 추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미국 증시는 날아오르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동반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 매도세가 컸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9시 45분쯤 2,500선 밑으로 내려간 뒤 하락폭이 더 깊어져 1.94% 하락한 2,482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고 개인 홀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SK 하이닉스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조선주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주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02% 내린 채 출발해 장중 하락폭을 더 키워 2.51% 하락한 710.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이른바 트럼프 랠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소외된 모습이라며 우리 증시 부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 트럼프 취임 후 정책이 가시화돼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우리 증시의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2분쯤 1,400원을 다시 넘어선 후 오후 3시 41분 기준으로 1,404원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영향에 지난 6일 1,400원을 돌파한 후 1,4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고관세 공약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점도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증시 거래 대금을 추월했는데요. 이 같은 영향도 있겠죠? 네, 시장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 금액 증가도 우리 증시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증시 이탈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가상자산 시장 거래 규모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제 하루 총 거래 대금이 21조 5,823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 18조 2,135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많았습니다. 물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거래되는 증시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연중 무휴 24시간 열린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지지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가상자산 시세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지지자인 트럼프 당선인과 그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 시세는 연일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묻지마 투자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투자자들은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YTN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YTN은 누군가의 엄마이자 또 사랑스러운 딸이기도 했던 피해 여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불법 추심의 문제점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한 여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끔찍하고 지독했던 불법 추심 행태를 이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빌린 건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A씨는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전에 주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A씨는 소액을 빌리고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만에 150만 원으로 불어났는데 연 3000%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심지어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평생 쫓아다니며 돈을 받아내겠다, 죽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죽인다, 뭐한다, 쫓아와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협박을 얼마나 하는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A씨 사진, A씨의 아버지와 6살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불법 추심 문자입니다. 온갖 욕설은 물론 A씨의 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자들은 A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백 통씩 뿌려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대며 찾아가서 봐야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들을 끝없는 괴롭힘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주변에 호소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고 좀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 힘든데 하루 사이에도 100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결국 협박과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A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하죠. 걔들은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 이 나라에서 화제를 못 쓰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뒤늦은 면이 있긴 하지만 경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서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면담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딸과 가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참아 놓지 못했는데 YTN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 가운데 일부를 공개합니다. 이어서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사채에 시달렸던 싱글맘 A씨는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도 6살 난 딸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꾹꾹 눌렀으며 남긴 글에는 회한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 똥강아지, 너로 인해 울고 웃었고 사람이 됐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는 너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이, 장난치는 짓궂음이 하나하나 모든 게 데모처럼 바뀐다. 주말 동안 먹고 싶어 했던 빼빼로와 젤리를 직접 전해줄 수 없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새끼. 자신의 품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던 아이와 꾸려갈 미래는 불법 추심이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험한 세상에 든든한 버팀목은 못 돼주고 큰 집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면서 마지막까지 딸을 향해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셀 수 없이 되뇌고 되뇌었습니다. 엄마 미국 갔다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고 얘기도 안 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홀로 자신의 어린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까지 눈에 밟혔다던 피해자. 세상을 향한 원망이라도 한껏 쏟아낼 법했지만 철없는 선택을 해 죄송하다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채와 추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서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면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11월 중순인데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오전까지 나빴던 대기질도 오후에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좋아졌습니다. 마치 봄 날씨 같은 11월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어제는 다소 더운 느낌이더니 오늘도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네요. 몇 도까지 올랐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19도, 대전 20.6도, 대구 21.3도, 제주 서귀포는 23.3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어제 철원과 정선이 11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하고 서울 역시 역대 세 번째로 더웠던 데 이어 오늘도 속초와 춘천, 상주, 통영, 여수 등지에서 20도를 웃돌며 11월 중순 기온으로는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가을이 아닌 4월에서 5월의 따뜻한 봄 날씨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이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는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맑은 날이 많아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른 건데요. 이번 주에는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에는 사나흘 동안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네, 오전에 충북과 전북 등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질이 좋아졌죠? 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전까지 일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요. 지금은 기온이 오르고 대기 확산이 다소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오염물질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는 남아있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책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치권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 판사 겁박이라고 했는데요.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겨냥해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 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그날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시험을 앞두면 요만큼의 일에도 민감해지고 정말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연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판사 겁박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듣고 계세요? 1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게 판사 겁박이죠.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선 판결 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텐데요. 지금 여당 최고위원, 현직 국회의원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거야말로 판사 겁박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에서 전혀 가깝지도 않은 먼 곳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주말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이 되는지 너무 정치적으로 사안들을 과대 해석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생중계를 요구하는 게 판사 겁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수험생과 학부모 마음을 생각해서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비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집회를 안 하려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원래 주장하던 특검법 저희가 그거에 맞게 수정해서 발의를 하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집회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당 대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토요일 날 보통 저녁 시간에 하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시험들 가까운 데가 그 시간에 열리지도 않지만 다 끝나고 저녁에 하는데 너무 이제 갖다 붙이시고 수능도 이미 끝난 이후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께서 다시 한번 특검으로 저희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의원께 물어볼게요. 생중계 요구하는 게 오히려 판사 겁박 아니냐라고 이제 김한규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확신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도 역시 이제 생중계를 받으라는 논리인데 물론 저는 이걸 떠나가지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던 배경에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이 민노총 같은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집회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표의 곧 있을 15일 날 있을 공직선거법과 25일 날 있을 위증교사 혐의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집회였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했던 대부분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7인의 어벤져스인가요? 그걸 구성해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00만 명 서명인가요? 1000만 명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무죄 서명 운동을 지금 받고 있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을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같은 것을 다 삭감시키고 법원의 그 활동비 예산은 200억 원인가요? 또 늘려놨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 계속 펼쳐지고 있고 민주당이 물론 때로는 겁박도 하지만 법원의 눈치도 많이 살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주말에 그 한 경찰이 그 집회 나오신 시민들과 충돌하다가 다쳤던 장면이 있는데 거길 보고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표현을 왜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마치 본인의 무죄를 나와서 말해라, 사이비 교주 같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좀 당황스러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고요. 김한규 의원께는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면 생중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럼 김건희 여사도 문제가 없으면 특검 받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정해낸 룰이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 이제 생중계를 허용하는 거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제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 국민들이 더 관심 있는 건 연예인들의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게 얼마나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의원들 그 시간에 그냥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시고 뉴스로 결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 가능성, 유죄 가능성. 민주당은 무죄 가능성이 높고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가까이서 사안을 이제 검토했던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도 같은 동료니까 그러기를 희망하죠. 근데 제가 형사 사건들을 해봤던 경험으로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는 예단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고요.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동료로서 지금 희망을 얘기하는 거지. 법조인으로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재판 결과는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15일 1심 재판은 선거법 위반인데
김문기 씨 잘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인 네. 거죠. 두 가지 다 유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후보가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표를 얻으려는 득표 행위를 하는 걸 이제 금지하는 건데요. 정치인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무죄가 맞다라는 게 당의 일반 입장이고 또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거를 이 기초지자체장 입장에서 이거를 압박으로 강요로 느끼는지는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라 역시 원래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처벌하려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데 검찰이 새로운 선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용태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김문기 씨는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건 좀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법리적인 판단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위증교사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SNS에 글을 올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좀 떨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추측이 듭니다.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예결위 차원에서 많은 예결위원들이 법원 행정처 처장한테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답변을 물론 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을 때 뭐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2주 연속 장애 집회했고요. 이번 주에도 장애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이 좀 시간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장애 집회 그리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본회의 이틀 앞두고 상임위를 졸속으로 통과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일인가요?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와 관련된 또 대관을 신청한 게 지금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바라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예결위에 대해서 많은 언론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데 예결위 회의장 들어오시면요. 야당 의원들이 민생 챙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건건 정쟁입니다. 사사건건 예결위에서 대통령 담아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정부 측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예산에 대한 말 그대로 내년도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정부 측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모든 그 정쟁의 소지를 오히려 민주당이 야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김학의 의원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쟁성 질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하셔서 김용태 의원님한테 2020년, 21년 예결위 질의 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찾아갖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동일하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가서 예산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나 했더니 아니다. 정무가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현안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꼭 정쟁이라기보다 현안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긴 합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사실 예산 시즌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 예산은 줄이고 법원 예산은 늘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을 인정을 해준다. 근데 이제 검찰이 이 수사 관련된 얘기는 관련된 이제 경비들은
영수증이라든지 증빙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지금도 만약에 검찰이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에 정말 뉴스에서 검찰이 주장한 대로 원래 수사관들이 식비로 사용한다. 예. 그렇다고 하면 영수증을 붙이면 되는 일인데 예. 뭐에 쓴다고 내역을 남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겠다고 하니 국회 차원에서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을 어떻게 계속 줘야 되느냐라는 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작년까지는 지급했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는 계속 예. 삭감 요구를 했는데 여당이 예결위 차원에서 그 부분 삭감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다시 되살렸고 사실 올해도 최종적으로는 여야의 원내 지도부들이 모여서 네. 결정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습관성 거짓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특검법에 협력하라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입니다. 영부인의 국정농단에 장님무사 대통령의 거짓말과 변명에 한없이 가벼운 여당 대표의 거짓 약속과 잔머리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네. 습관성 거짓말이라고 강력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원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특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용받는 쪽에서 이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에선 제3자 특검 추천 안을 공약으로 당대표 출마 공약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김 여사 특검법과는 최혜병 특검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당시에 이제 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느냐, 이제 대법원이 추천하느냐, 뭐 예. 여러 가지 놓고 지금 야당과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제3자 추천을 얘기했던 건데 민주당이 계속 이것을 바꿔가면서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여당의 당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비대위원 때도 말씀드렸던 원칙은 고위공직者공수처 수사가 있고 난 다음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라는 게 당시 황호의 비대위 때 비대위 차원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한 김 여사 세 번째 발의 특검법은 14가지 의혹인가요? 13가지 의혹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민주당의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3자 특검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여야가 합의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전제라면 다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진정성이 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가령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또 법을 바꿔서 개정안을 냈잖아요. 상설특검이라는 것에 정해진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한 구성원을 또 바꿔서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결과론적으로는 특검을 처리하려는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흔들려고 해서 흠집내기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수정안을 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검토였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 특검은 바로 통과시킬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장외로 안 나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만약에 이번 기회에 1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렇다고 하면 굳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기왕이면 여당과
합의를 한번 해봐서 예. 특검을 한번 통과시키는 안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들이 많이 나왔고요. 계속 이제 무익한 절차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러면 여당이 알아서 특검법을 내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네. 여당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언론에 나온 그동안 여당 지도부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게 이제 수정안을 지금 준비해서 네. 14일 본회의 때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예. 뭐 여당에서 명확하게 얘기만 해주신다면 제3자 특검법 추천 부분도 네. 그거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검에 대한 진지한 의도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상설 특검도 사실은 대통령이 특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라도 내부 추천 절차라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저희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예. 국민의 궁금증도 다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안만 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득을 해서 국회에서 합의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근데 14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한 말씀하세요.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민주당이 일사부재의 원칙은 좀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국회가 따라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일사부재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계속해서 특검을 같은 회기 동안 꼼수로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몇 번 차례를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일사부재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13개를 넣었다가 2개를 넣었다가 계속 일부 그런 일사부재의 원칙을 좀 피하기 위한 꼼수 방식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일사부재의는 예. 통과가 안 된 법안들을 다시 계속 내는 건데 이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예. 거부권 때문에 다시 저희가 하는 거지 국회에서 다수가 반대했는데 계속 소수가 동일한 법안을 내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정안을 어제 민주당이 제시를 했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힘이 노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입니까? 모레 바로 민주당 안으로 다시 통과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라도 동의하시는 의원이 나올지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다시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여당과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만약에 국민이 특검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못 나갈 텐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지지는 아직도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이슈 다음 키워드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신지호 부총장이네요.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요. 키워드 동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에 얕은 술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신지호 부총장은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면서 김 여사 특검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카드를 바꿨습니다. 네, 표력이 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가 폭망한 거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는 전략적 파산 상태예요, 지금. 민주당은. 민노총까지 사실상 공동 집회했는데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해서 이제 원내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 꼼수가 어제 나온 그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동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분열을 노렸다기보다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이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른바 친한계 그렇죠. 의원들. 저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반란표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가 없을 거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 측이 결국은 항복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쇄신안을 주장하든 가장 본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은 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그리고 막상 특검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같은 분을 얼마나 더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갈수록 특검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저희 핑계지만 대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 무섭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특검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박정훈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플러팅이다. 이탈표는 전보다 적어질 것이다.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플러팅은 흔한 말로 꼬시기라는 건데 지난 그 특검법 처리 때 재의결했을 때 4표가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인데 4표 이상이 이제 더 나온다면 재의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민주당이 3번째 김여사 특검법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할 거 아닙니까?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탄핵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당 입장에서는 200석 이상 동의 안 하면 탄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여당도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그 가까운 친한계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 아예 그런 길로를 막아버리겠다. 특검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눈높이를 이유로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복의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을 땐 친한계 의원들,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저는 저희는 그런 기대를 계속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대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여론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여당을 압박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또 여당이 저렇게 단일 대우로 특검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용태 의원은요. 당내 사정을 좀 물어볼게요. 그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변했다.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수습하려 하고 봉합하려 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최근에 대통령 그 담화문 이후에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많은 절제된 내용들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지금 15일하고 2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칫 당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또 표출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5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서요. 그 5가지 의혹들, 5가지 요구들, 그 요구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도 이제 곧 있을 의총에서 이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강모 최근에 관광공사에 예정됐던 그분도 자진 사퇴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하나 매듭져 가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개각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총리를 비롯해서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상이 되고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박정훈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장에서 국무총리께서 직접 예결위원들한테 본인께서는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총리뿐만이 아니라 인적 쇄신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국민들께 가장 큰 이미지적으로 체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리 후보로 주호영 의원, 원희룡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추경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고
이 박정훈 의원만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친한계와 친윤계 신지호 부총장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세신파와 수구파로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의견을 내고 안 내고가 쇄신파와 수구파로 본다는 것은 예. 오히려 당정 갈등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제 분류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운데 이제 계시는 포지션을 차지하는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예. 목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칫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또 다른 당정 갈등이 이뤄질 수 있고 예.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과 또 국민들께 해롭다라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예. 있는 것이지 그분들을 수구파로 낙인 찍는 것은 아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5일이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의 어떤 지금은 수습 분위기지만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정치는 아. 항상 변화의 산물이고 왜냐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야가 모두 공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당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네.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야당 대표의 그 법원의 판결 유무에 따라서 여당 내에서도 이 양측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측면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법원 판단이 여당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특별감찰관 예. 표결을 14일 내일 모레 하는 거죠? 예. 어떻게 결정 날 것 같습니까? 표결은 아니고요. 아직. 표결이 아닙니까? 예. 저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본회의 이전에 아마 의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 의총이 아마 국감 이후에 처음 하는 의총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들 주실 텐데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갈등에 표결 없이 대한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예. 표결만큼은 안 된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는 이제 15일 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쯤 재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때 되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김한규 의원하고 같은 생각이네요. 예, 왜냐하면 예. 이 특검이라는 것이 뭔가 정의, 뭐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 눈높이의 그런 수단이 아닌 거예요. 예. 진영 논리가 점점 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예. 리스크, 저희는 특검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들이 여야 내에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예.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탈표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는 하나만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 초와 이번 주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항복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예.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1도 없다라는 거를 한동훈 대표도 확인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와 여당 지지도가 최근에는 따로 놀았는데 예. 아주 최근에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커플링 효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 위기 의식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게 예.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의 전략 수정을 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네. 그냥 해외 연말까지 안 가는 정도로 국민들의 민심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부대 동료 근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사건은 사전에 준비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부터 나중에 사용할 위조 차량 번호판을 미리 살펴보고 휴대전화 정보 역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이 됐고 내일 피의자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피의자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내년 중령 진급이 예정된 38살 장교 양모 씨. 피해자는 지난해 중반부터 양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재 군무원 33살 A 씨였습니다. 양 씨는 검거 초기엔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임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행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 씨는 올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차량을 타고 자주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부대 전근과 임기 계약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자주 다투던 상황. 결국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반 출근길에 A 씨와 크게 싸운 양 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SUV 차량 번호판을 대체할 수 있는 위조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그런 뒤 오후 3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철사 재질 노트북 도난 방지줄로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부대에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인근 철거 예정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A4 용지를 붙여 만든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인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 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의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범행 전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범행 이후 일주일간 전근간 부대에서 태연하게 근무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내용 등 각종 정보 역시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실종 신고 뒤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 조사 결과에서도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이고 계획 범죄 성향이 보인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 양 씨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무적 차량, 이른바 대포 차량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판매한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단 뒤 다시 훔쳐와서 재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터에 승용차 수십 대가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도 다양한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모두 무적 차량, 이른바 대포 차량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모아둔 겁니다. 유통책 40대 A씨 등 7명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의 도박장 등의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차량 500여 대를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SNS 등의 대포 차량을 홍보해 이를 보고 접근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차를 산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위치 추적기를 다는 수법으로 판매한 차량을 다시 훔쳐와 재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해 대포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 차량 중 일부는 마약 범행에 쓰였고 일부 구매자는 교통사고로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말소 차량은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일반 차량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서 부착을 해서 이 같은 대포 차량 거래 관련 범죄 혐의로 45명이 경찰에 붙잡혀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사범 5명을 구속하고 대포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명 수배자도 검거했습니다.
또 차량 8대를 압수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52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백일해 환자가 1년 만에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첫 100일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개월 영아라고요. 네,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첫 사망 사례는 2011년부터 100일에 관련 사망자 수 집계 실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유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DPT, 보통 우리가 파상풍과 더불어 100일의 첫 예방접종을 생후 2개월에 하는데 이번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였고, 즉 1차 예방접종 이전이었죠. 10월 31일 날 양성으로 100일에 확진되고 입원 치료받다가 증상이 악화돼서 11월 4일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너무 안타깝고 가족분들께도 심심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100일에 하면 기침을 100일 동안 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100일에는 보르텔라 퍼투시스라고 하는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데 이게 보통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는 충동증인가 또는 알러지성 비염인가 또는 알러지성 기관점인가 천식인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 주요 증상이나 감염 경로가 코로나랑 비슷한가요? 우선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감염 경로는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이 비슷합니다. 네. 이게 코로나든 또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든 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0일에든 우리가 사람이 밀집되고 또 우리가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그 우리가 면역체에 구멍이 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예. 10명인데 비가 내리는데 8명이 우산을 펼치고 있으면 그 우산은 8명이 갖고 있지만 10명이 다 비에 맞지는 않죠. 하지만 우산을 4명만 쓰고 있다고 하면 10분 중에 몇 분은 비에 맞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예방접종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100일에가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작년보다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유난히 환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00배 늘었다고 하면 굉장히 동요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즉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 마스크 착용을 했었죠. 그 시기에는 매년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적었었고요. 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도 100일에 관련 환자가 거의 없었고 예.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 작년 대비를 하면은 굉장히 큰 숫자고요. 그럼 2019년 이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19년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이전보다는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 유행 이전보다는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또 다른 그래픽을 보면요. 그래픽을 한번 바꿔주시죠. 올해 월별 환자 수를 보면 또 7월에 유난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올 7월에 8월에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도 유행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00일에는 계절을 타진 않습니다. 아, 예. 계절은 타진 않습니다. 보통 학교가 시작하고 나서 4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즉 학동기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학교 내 감염되고 또 그것들이 부모님한테 옮겨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고요. 아마도 3월에 개학을 하고 학교 내 또는 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다가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내 활동하고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들의 냉방기들로 공동 사용하면서 100일에가 증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계절을 타는 질병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렸어요. 어른보다는 어린애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감염이 되고 네.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이 100일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 호흡 기관지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실 때 이 기관지가 닫혀서 충분히 뇌나 우리 몸의 장기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100일에를 우핑 커프라고 하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데 성인들도 똑같이 감염이 되고 네. 합병증도 생깁니다. 다만 성인들은 기관지에 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서는 100일에도 우리 영유아만큼 위험한 질환인 건 똑같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갓난아이 낳은 집들 이야기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 보고 싶으면 100일에 예방주사 맞고 오라는 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주사 맞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 예방접종 하십시오 하면은 폐렴구균, 폐렴 예방접종이나 인플루엔자, 코로나, 대상포진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파상풍은 매 10년마다 맞는다 하시는데 그 파상풍 예방접종할 때 같이 들어있는 게 바로 100일입니다. T대비라고 하는 이 100일에가 포함되어 있는 예방접종은 성인에서도 매 10년마다 예방접종하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부의 임신 주수 26주에서 37주 사이에 인플루엔자 독감과 더불어서 예방접종을 꼭 권하고 있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임신부 분이 집에 계시면 남편 외에도 네 분 부모님 그리고 돌봄 주시는 가까운 가족분들도 꼭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바로 100일의 예방접종입니다. 네, 100일에 나이와 계절에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고 예방접종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다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권에서 생중계를 하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1인 시위하는 여당 의원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어제부터 이 대표 선거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법부에 위협이 없도록 정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의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이자 또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재판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닌데 보통은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나요? 네, 지난 2017년 개정된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가 있는데요.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는데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를 하려면 방송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두 사례 모두 선고 사흘 전에 결정이 됐던 만큼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요,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는 생중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면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이번에도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고인이자 당사자인 이 대표 의견이 중요할 텐데 이 대표 구체적인 입장이 나왔죠?
네,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YTN에 아직 재판부로부터 생중계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어떤 요구를 받은 적은 없고 이에 따라 어떠한 의견을 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재판부가 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할 것 같습니까? 네,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표는 현재 제1야당 대표를 맡고 있고 동시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현재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명 사법 리스크 우려가 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차후 대권 가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익에 부합하는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재판 생중계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지금 야당 대표의 재판을 같은 선상에 두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 재판에는 기자 30여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고 결과가 실시간으로 보도가 될 텐데 여기에 촬영까지 허가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선 촬영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같은 전망을 깨고 만약 중계가 결정이 된다면 이 대표는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1심 선고가 중계되는 세 번째 정치인이 되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재판부 역시 지금은 준비 절차라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15일 1심 선고인데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 출판은 김다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가상화폐 르네상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8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트럼프 랠리, 즉 트럼프 승리 이후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다우존스 지수가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종일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It isn't really that much of a surprise given expectations that a new Trump presidency will see lighter touch regulation towards crypto. That's the expectation, and even perhaps a crypto reserve.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10만 달러,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 12만 5천 달러까지 찍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랠리, 즉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에 상승장이 이어지며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9%포인트 오른 44,293.1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0%포인트 오른 6,001.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6%포인트 오른 19,298.7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와 테슬라 등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수혜주가 급등한 영향이 큽니다. So you're seeing a continuation of this Trump trade. The Trump trade is real. We were looking at just before the election and after November 4th to now some pretty big numbers. 3대 지수 모두 대선 다음 날부터 개장과 동시에 잇따라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뉴욕 증시를 뉴튼의
1운동 법칙, 즉 관성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며 당분간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결제가 피자 2판이라는 사실은 꽤 유명하죠. 2010년 5월 18일 비트코인 포럼 이용자였던 한 프로그래머가 자신에게 피자 2판을 보내주면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다는 이 글을 올렸는데요. 나흘 뒤 거래에 성공해 바로 이 피자를 받게 됩니다. 최초의 비트코인과 현물 간의 거래로 기록됐습니다. 1만 비트코인, 당시엔 약 41달러였는데요. 지금 시세로는 약 8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당시 피자 2판 가격은 30달러 정도였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5월 22일을 피자데이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미리 사둘 걸 후회하는 분들 요즘 너무 많은데요. 일찍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나라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죠. 친암호화폐 정책을 밀어붙인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비트코인 시세가 15,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싸게 팔아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매일 1비트코인씩 사드리겠다며 추가 매수에 나섰고 그 결과 64% 손해에서 2년이 지난 현재는 수익이 9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트럼프 당선인과 시장의 허니문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돈 풀면서도 물가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금리 내리면서도 이제 이 굉장히 물가는 잡겠다, 인플레이션은 잡겠다는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큰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게 되면 이런 자세한 법은 꺼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낙점했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각 12일에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놈 주지사가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불법 이민자 추방의 핵심 역할을 할 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막판에 국무장관 인선에 대한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국무장관을 루비오 상원 의원에게 맡길 생각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주식 선물 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온라인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상하고 판돈을 거는 방식이었는데 이곳에서 오간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 주문도 한쪽에 표시됩니다. 실제 주식 거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화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온라인 불법 도박이었습니다. 30대 A씨 조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2022년 7월 국내외 선물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며 이른바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참가자 6,20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나스닥이나 홍콩 선물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에 판돈을 걸게 했는데 확인된 규모만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제 상승장, 하락장에 돈을 베팅을 해서 그걸 맞췄을 때는 이제 그 조직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맞추지 못했을 때는 그 손실금이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이 되는. 합법적인 거래소로 위장한 탓에 도박장이란 걸 모르고 투자금을 넣은 사람도 있었고 많게는 7억 원을 잃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도박장 운영에는 폭력 조직도 가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20, 30대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했고 자금 세탁도 맡겼습니다.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110억 원은
명품을 사모으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36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 등 3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죠. 네,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시총 국내 증시 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죠. 오늘도 오르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앞서 이하린 앵커가 앵커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대선 당일 처음 7만 5천 달러 선을 넘은 데 이어 오늘 오전 한때 8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8만 9천 달러 선을 오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는 거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때문이죠. 네,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가상화폐에 아무래도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말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며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친가상화폐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의 법무 책임자인 댄 갤러거가 차기 위원장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주식과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활발히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우리 증시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현재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 11월 초 이후 3년 만인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비트코인 시총은 1조 7,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시총이 1조 7천억 달러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이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가상자산 시장 거래 규모가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영향 탓에 오늘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하며 2,5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일 오르고 있어서 얼마까지 오를까가 최대 관심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택 지켜라 새 경호원 로봇개 스팟. 네.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경호에 로봇개가 투입됐나 봐요. 네, 긴 설명보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당선인 자택인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모습입니다. 4다리가 달린 로봇개가 정원을 열심히 순찰하고 있죠. 몸통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첨단 장비도 달려 있습니다. 몸체를 확대해 보면요, 미국의 비밀 경호국을 뜻하는 USSS가 적혀 있고요. 또 두나펫, 만지지 말라, 쓰다듬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 경호를 담당하는 이 비밀 경호국 소속 로봇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밀 경호국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 보호를 위해 로봇계를 투입했다면서 감시 기능은 물론 경호 작전에 지원하는 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현대차 그룹이 미소 짓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 공개된 로봇계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판매하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 스팟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2020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한 뒤 제조 공장에도 스팟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난해 현대차 싱가포르 공장에 갔다가 이 스팟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이곳이 싱가포르 공장인데 작업자들이 업무를 마치면 스팟이 곳곳을 촬영하면서 제조한 자동차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재작년 CES 행사에서 이렇게 함께 로봇계와 무대 단상에 올랐는데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휴대전화처럼 스팟을 매일 데리고 다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아직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대통령 경호견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색깔은 여러 색깔 다 있는 거죠? 저는 노란색을 봤는데 경호견은 흰색이더라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드레스 피팅 비용 따로, 스드메 불공정 약관 그만. 예비 부부들을 울리는 요소라고 하는데 스드메가 뭡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스튜디오랑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쳐서 이렇게 스드메라고 부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들다 보니까 결혼 준비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예비 부부들이 스드메 상품 계약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뭐 드레스 피팅비나 뭐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신조어인가요? 무료 아니에요? 무료? 예비부부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냈더라도 드레스를 피팅해 볼 때, 입어볼 때 비용을 또 따로 내야 되나. 입어보는 비용도 내요? 당연히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혹은 결혼식 날 아침 일찍 화장을 받을 때 또 추가금을 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메이크업은 당연히 일찍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점심 외식을 많이 하니까요. 이 밖에도 사진 원본을 받기 위해서는 파일을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각종 추가금 관행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는 18개 업체의 이용 약관을 심사한 뒤 필수 서비스를 추가 요금으로 받는 등 6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업체 측이 추가 요금이 붙는 가격의 범위조차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준비 비용이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위약금 부분도 이 예비 신랑 신부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공정위는 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심지어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 전체 패키지 가격의 20%나 위약금으로 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약관의 세부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결혼 준비 대행 업체도 고의나 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이 됐는데요. 웨딩 플레이션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결혼 비용이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예비 부부들의 결혼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네, 결혼 부담이 줄어야죠.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은 상황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발사된 통신용 위성인 무궁화위성 6A호가 우주 궤도를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KT셋의 무궁화위성 6A호는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수리 사업을 또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영상을 내놨습니다. 패러디 영상은 아파트를 부른 가수 로제가 실제로 자사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점을 부각해 해당 아파트의 영상을 삽입해서 제작했습니다. LH가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한 뒤 비계된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창고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LH는 반지하 이주 지원으로 생겨난 공실 17호를 이용해 LH 스토리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음으로 서울 성수동의 반지하 공실 4개호 138제곱미터를 스토리지로 개조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가 반도체 전설로 불리는 진 켈러, 테스토렌토 최고 경영자와 만났습니다. 두 회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발맞춰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오늘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비전대회를 열고 새로운 교회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분열과 세속화로 얼룩진 한국교회에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140주년이 돼야 한다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884년 알렌 선교사 입국 후 고종 황제의 윤허를 얻어 1885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 한파가 오기는커녕 기온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과 수능일인 모레에도 큰 일교차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패딩과 핫팩은 필요 없겠지만 우산은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또 모레는 전국에 약한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수능일에는 비가 시험을 모두 마친 귀갓길 무렵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서쪽 곳곳에 잔류하던 초미세먼지도 지금은 모두 해소됐는데요. 내일도 대기질은 전국적으로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도, 전주와 대구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내륙에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9도, 전주 21도 보이겠고요. 반면 강릉 16도 등 비가 오는 동해안에서는 서늘하겠습니다. 수능일 저녁에 시작된 비는 다음 날인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